네, 팩트는 날카롭게, 인사이트는 다르게, 팩트에 근거한 차별화된 시선을 담는 곳 NH튜브 팟캐스트입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부동산 관련된 팟캐스트를 따르는 그런 방송이긴 한데요. 부동산 전문 방송은 오늘 이제 처음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도 굉장히 존경하고 많이 따르는 대표님을 한번 모셨는데, 금융자산부터 부동산 자산까지 총망라해서 모든 것들을 오늘 내용처럼 굉장히 날카롭게 다뤄주시는 우리 최상욱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한번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인 채부심을 운영하는 최상욱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들이 굉장히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올해 유난히도 다양한 변수가 많아서 주택시장이 뭐 서울과 지방이 차이도 많이 나고 네. 또 지금 이제 아마도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는 선거가 끝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장에서 또 여러 가지 뭐 분석도 많이 하시고 하시잖아요.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시장을 좀 평가해 주신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공동주택 실거래 가격 지수로 봤을 때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연초 대비해서 지수가 2% 가깝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도권 시장은 그래도 이제 좀 강세장이었다 이렇게 볼 만한 것 같고요. 지방은 3월 누적으로 마이너스 0.4가 넘어가고 그리고 4월 전망값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지방은 하락세가 이어지는 소위 말 그대로 양극화 장세가 올해 좀 세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산시장에서는 좀 그런 현상이었고 저희가 건설 경기나 부동산 경기라고 할 때는 건설업도 얘기를 하는데 건설업은 건설 기성이라든가 이런 건설 투자 부분이 굉장히 전년비 두 자릿수로 감소했기 때문에 사실은 건설업 전체는 엄청난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는 업종은 굉장한 불황이었고 자산 시장만 이제 수도권 안에서도 서울 일부 지역만 굉장한 강세였고 나머지 지역은 전반적으로 보합세인데 지방은 하락세가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네, 양극화 얘기 정말 어느 때부턴가 이제는 좀 질릴 정도로 그 네.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어느 순간은 굉장히 새로웠던 단어가 지금 계속해서 고착화되고 있는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 양극화가 그럼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은 이 양극화가 옛날에도 있었다고 하지만은 23년부터 있었던 양극화는 좀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서울만 보더라도요. 2010년대에 서울에서 소위 서울 도봉구가 됐던 서울 서초구가 됐던 그 주택가격 상승률은 똑같았어요. 다만 기저 가격이 다르다 보니까 눈에 인식되는 가격 변화는 달랐었지만은 4% 오르면 4% 오르고 3% 빠지면 3% 빠지고 퍼센티지는 똑같았는데 23년부터는 서초와 도봉이 완전 갈라지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지방이랑 서울도 완전히 양극화가 되었고요. 그 이유는 23년부터 무언가 생겼다는 거고 그 생겼다는 게 뭐냐면은 저는 그게 저출산 인식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방 부동산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선호도가 있었고 그리고 출산율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지금처럼 유의미하게 바라보지 않았었는데 0.7명대 초저출산율이 한 2, 3년 연달아 그냥 한국을 흩어버리니까 그러면 지방도시 소멸하나? 우리 여기서 자산을 운용하려면 안 되는 건가? 소위 좀 안 없어질 대로 똘똘한 지를 찾아가지고 더 가야 되나? 그리고 학교가 없어지는 과정에 있으니까 학군지로 더 쏠리는 그런 과정이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이 완전 양극화가 됐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출산 얘기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해서 최근에 좀 집필을 하면서 통계를 보다 보니까 네. 사실 저출산은 서울이 가장 심각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방일수록 오히려 출산율이 그나마 좀 높긴 하던데. 네, 그거는 출산율만 놓고 보면은 서울이 없어져야 되지만은요. 그 도시 이론에서는 도시가 제공해야 되는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뭐 가장 최근에 사회적으로 각광받는 게 카를로스 모레노라고 하는 소위 15분 도시 이론의 창시자인데 15분 도시라고 하는 거는 소위 도보생활권 안에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은 주거 기능, 업무 기능, 그다음에 교육 기능, 문화예술, 그리고 자연환경, 그리고 의료, 그리고 시장이라든가 근린상가나 상업기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주거를 포함해서 소위 8대 기능이라고 하는데 교육기능이 없다면은 학령기 자녀를 둔 사람들이 거기서 살기가 불편해지기 때문에 교육기능이 없는 도시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직장이 없다고 하면은 거기서 20대, 30대가 직장에서 생활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 도시를 벗어나게 되는데 따라서 출산은 지방에서 출산과 관련한 출산 보육 기능은 지방 도시가 가지고 있는데
서울은 반대로 출산 보육 기능이 없다는 걸 의미하고요. 대신에 20대, 30대 기준으로 업무 기능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능에 맞춰서 사람들이 이동하는 거를 지난 수년간 해왔는데 지금은 더 광범위하게 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의료 같은 것도 똑같습니다. 요새 뭐 병세권 아니면 뭐 의세권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는데 병원을 가까이 간다는 거에 대한 그 개념이 뭐냐면은 의료는 도시가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그런 기능인데 그걸 못하게 된다면은 지금 지방에서 20대, 30대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는 뭐 60대, 80대들 지방에서 못 살겠다 이런 생각에 탈지방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다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이 결집돼 있는 지역에 대한 선호도 증가로 이어지는 거라서 그래서 주택 시장을 볼 때는 출산율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회 도시 기능을 같이 봐야 되는데 그 도시 기능이 미비한 곳에서부터 도시 기능이 충족되어 온 곳으로 오고 있는 거고요. 서울이라도 완벽하냐 또 그건 아닙니다. 서울은 출산 기능이랑 보육 기능이 너무 취약하고 그리고 주거 기능 자체가 서울에 약하잖아요. 서울은 집이 별로 없고 선택지도 별로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30대 이상부터는 경기도와 인천에 정착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자기 삶을 도시가 다 담지 못해서 나타나는 이런 전국적인 현상 속에서 특정 시기와 장소에 수요가 쏠렸을 때 나타나는 그 가격 양극화를 저희가 그냥 목도하고 있는 것 뿐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양극화가 이제는 정말 뭐 그냥 양극화가 아니라 초초 양극화가 펼쳐지고 있는데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얼마 전에 또 100억 넘는 금액으로 실거래가 되기도 하고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대표님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들을 이제 본인만의 로직으로 많이 미래를 예측하고 계시는데 저도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은 사실 그 몇 개의 높은 금액으로 네. 가격이 거래되는 아파트들이 거래량은 굉장히 적잖아요. 예, 예. 근데 과거에는 사실 우리가 거래량이 선제 지표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가격을 반영하는 네. 이런 예전의 전통적인 이론들이 지금 약간 깨지고 있는 느낌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상품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가치 평가라는 거는 크게 보면 그 두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채권 가치 매년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존재하고 그 현금 흐름을 통해서 할인을 하면은 적정 가격이 나오는 이런 형태의 자산 이거를 픽스드 인컴이라고 해서 채권이 이런 자산에 대한 평가는 밸류에이션이고요. 그리고 미술품 가치 사고 파는 사람만 있고 선호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수급 외에는 그 어떤 논리도 잘 통하지 않는 코인 같은 것도 이제 약간 비슷한데 이거는 밸류에이션이 아니고 프라이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 모든 자산은 이 영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도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데요. 주거비를 베이스로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는 그룹이 한 꼭지가 있고 전반적으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부는 그냥 선호에 의해서 가격이 프라이싱이 책정되는 자산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산들을 세간에서는 뭐 트로피 아파트다, 트로피 주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주택들은 임차료 기반의 현금 흐름을 베이스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살려는 사람이 좀 더 많고 팔려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그런 가격들에 너무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프라이싱으로 가면 갈수록 거래량이 없어져요. 왜냐하면은 근본적으로 그거는 가치 기반의 상품이라기보다는 선호 기반의 상품으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가격에 너무 의미를 두면서 막 시장이 강세다 이렇게까지 물론 강세니까 그런 게 나오는 거지만은 한정적으로 그들 숫자 대비해서 시장 전체는 약세여도 이쪽 시장은 강세할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시장이 양극화라는 게 여러 의미가 있는데 이런 프라이싱과 밸류에이션 자산 간의 양극화는 지금도 모든 자산에 다 있기 때문에 너무 이상한 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주택에도 예전과는 달리 이제 프라이싱으로밖에 가치를 말할 수 없는 그런 유형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또 해제했다가 확대하면서 재지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가격이 좀 꺾였나 하는 저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네. 해당 지역도 요즘에 좀 들여다 보셨나요? 네, 왜냐하면은 그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하게 되면은 전세 끼임 매수가 가능하고 지금 정부가 22년 8월부터 생애 최초 대출을 후순위로 6억까지 열어주면서 전세 끼임 갭 투자에 생애 최초 후순위를 또 추가 대출을 받는 그런 방식으로 소위 이중 대출로 LTV 80까지 열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LTV 70 시스템인데 생애 최초 후순위는 LTV 80까지 10% 열어줬으니까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제를 하면서 가격이 정확히 10% 뜬 겁니다.
27억짜리가 30억 된 거고 30억짜리가 33억 된 거고 37억짜리는 뭐 41억 된 거고 이런 방식으로 다 10%씩 뜬 거고요. 이 토어제 해제에 따라서 LTV 올라가는 만큼 그렇게 떴고 지금 다시 재지정을 했기 때문에 재지정을 하면 다시 LTV 70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뜬 가격이 그대로 내려가는 건 아니지만은 최소한 호가는 따라붙질 못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LTV 80으로 열어놓은 마켓은 끝났으니까 지금은 다시 그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9월 이후에 또 재지정이 될지 아니면 그대로 또 해제가 될지 그것도 굉장히 저는 그냥 해제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냥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해제를 다시 하게 되었을 때 또 연초에 현상이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 데다가 네. 그리고 해제에 따른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서울시가 이거를 반대할 논리적인 명분을 못 찾아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해제할 때도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영향력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영향력이 없다고 하면서 해제를 했던 건데요. 네. 근데 5년 지나서 해제했는데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6개월 만에 이거를 번복할 만한 로직은 못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단기적으로든 영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실제로 4월에 재지정하고 나서는 또 단기적으로 영향이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시장 안정이 돼야 되는 그런 시기에서 이걸 다시 재해제할 그런 당위성을 찾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단기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가격이 너무나 뛴 상황이긴 한데 또 새로운 정권에서 어떻게 이거를 하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너무 4개 지역구를 아파트 통으로 지정을 해놓긴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란은 있는 상황이라서 당장 9월은 아니더라도 이 부분을 조금 조정할 여지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저는 23년 1월에 토어제를 풀라는 얘기를 그 당시에 많이 했었거든요. 작년에 예. 재작년에 그러니까 주택시장이 경착륙할 때 2013년에 네. 22년 하반기부터 시장이 무너졌고 그 지수 기준으로 마이너스 22% 한 개 연도 만에 나왔기 때문에 토어제가 애초에 20년, 21년, 20년에 그 710 대책 내고 그다음에 임대차법 개정하고 코로나 유동성 풀리면서 주택가격이 급락할 때 그 6월 달부터 지정을 했는데 그거를 해제하기에 가장 적정한 시기는 22년 하반기나 23년 상반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시기에 해제를 안 한 거는 서울시장의 정치적인 의도였고 그게 있지 않고서는 그런 판단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해제한 것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장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되는데 시장에 자꾸 무언가 자기의 이제 어떤 정치적인 그런 부분을 반영하면 할수록 시장이 왜곡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미 해제할 시점을 벌써 다 놓친 상태에서 그냥 변동성만 열어놓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생애 최초 후순위 대출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다시 해제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다시 연초에 반복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건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 수요 공급 곡선에서 수요 곡선이 움직이는 거라 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는 메커니즘입니다. LTV 네. 70이 80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생애 최초 후순위를 막고 그 다음에 해제를 한다던가 하는 그런 기믹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이 이렇게까지 뭐 계속해서 올라가고 하는 것들 중에 또 하나의 이유가 지방은 지금 막 공급 과잉이라서 미분양이 해결이 안 되는 데도 있는가 하면 또 서울은 공급 부족이 뭐 팩트일 수는 있겠지만 그게 너무 또 이른 시간부터 계속 공급 부족에 대한 패닉이 올 정도로 많이 노출이 된 것 같아요. 그 키워드가. 근데 이게 이번 대통령 선거의 공약에도 사실 수요보다는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더 오른다고 하는데 공급 절벽이 시장에 지금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저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23년 이후에 그 서울의 수요 공급은요. 그냥 소위 과거 서울 시장들이 다 살아난다 하더라도 공급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서울의 수요 공급은 서울시라든가 서울 생활권에 있는 사람들만의 수요가 아니고 한국이라는 자산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 선호도가 변한 거거든요. 지방 도시가 초저 출산이랑 지방의 도시 기능 약화로 도시가 망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산을 해칭하는데 이거는 전국적인 수요이지. 그래서 뭐 재건축을 완화하고 이런 걸로는 따라붙을 수가 없는 공급량입니다. 네. 왜냐하면 수요가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수요도 정확히 따지면 선호에다가 돈을 갖다 댔을 때 수요라고 하는데 일단 전국적인 선호가 생겨버렸어요. 네. 전국적인 선호가 생긴 상태에서 대출을 열어주면 열어주는 만큼 수요가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2, 3월에 이미 그거를 시연을 저희가 받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정책 대출 열어주면은 그냥 선언 이미 있으니까 그만큼 따라붙고, 정책 대출 닫으면 꺼지고, 열면 따라붙고 닫으면 꺼지고. 그럼 여기서 1차 공급이라는 거는 세간에서 많이 말하는 서울의 주택 몇만 회 공급해라 이런 건데요. 그 정도 공급해가지고는 선호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수급으로 잡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소위 말하는 2차 공급이라는 개념이 필요한데, 2차 공급은 결국에는 사람들의 선호를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반드시 지금 시급하게 서울에 있는 자산을 취득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부산만 하더라도 최근 들어서 보면은 부산도, 부산 계신 분들이 들으시면 화낼 수도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말로 막 노인과 바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노인과 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도시에 자산을 사가지고 20년간 보유를 해요? 그럴 생각이면 내가 여기 그냥 임차를 살고 서울에 전세 끼고 수도권에 갭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한테, 네. 그게 수요 1위라면은 돈이 많다면 서울에 수도권에 집을 사는 건데, 그 사람이 서울에 있는 부산에 있는 집 사게 한다면은 부산 로컬 수요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방 미분양이랑 다 연결되는 이슈인데, 결국에는 이런 2차 수요적인 관점에서 도시 기능을 보강하고 부산이 소위 성장이 어떻게 될 것 같고 미래에 여기가 더 살기 좋아지는 도시로 간다. 네. 이런 방식으로 그 정책을 끌고 가야지 이 문제가 풀리는 건데, 지난 3년 동안 이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그렇기 때문에 이 양극화라는 게, 서울 쏠림이라는 게 지난 3년간 가장 심하게 나타났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주택 공급 뭐 10만 호를 하든 서울에 30만 호를 하든 주택 그 수요 강세를 잡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노인과 바다 굉장히 좀 우픈 그런 비유를 해주셨는데, 저도 지방에 상담을 가보면 예전에는 그 지역 부동산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서울에 있는 저를 부르는 이유 자체가 서울 주택 사고 싶은데 잘 몰라서 거기에 대한 설명해달라고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것 중에 2차 공급을 선호를 분산시키는 거라고 비유해주신 게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